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유독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붕어빵, 따끈따끈한 호빵, 그리고 갓 쪄낸 만두까지. 네. 지금 이때쯤이면 생각나기도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만두는요, 속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도 영양도 달라지고 또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색 만두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만두 열전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날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해집니다. 굿모닝 날씨와 생활 정보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새벽부터 중국발 황사가 더해지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도 미세먼지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호흡기 관리 더 꼼꼼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지금도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에도 사라지지 않고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은 3도, 강릉은 6도,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은 4도로 어제처럼 쌀쌀한 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과 대구는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부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큰 추위 없이 맑은 하늘이 함께하지만 미세먼지 예보는 계속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남부와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기온 변화는 크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비상인 요즘 외출할 때 입은 옷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세탁 전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또 겉옷과 속옷은 분리해서 빨아야 하는데요. 함께 빨게 될 경우 겉옷에 붙은 먼지가 속옷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지근한 물에 미리 담가 애벌 빨래를 한 후에 세탁기에 돌려주고요. 섬유 유연제는 정전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붙는 것을 예방해주고요. 옷감이 상하는 것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과 같은 겨울철엔 꼭 사용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겨울의 중턱에선 1월입니다. 방금 날씨 예보에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 그리고 한파 때문에 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한껏 움츠린 몸에 활력을 되찾아줄 영양식이 간절해지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장군도 군침을 흘릴 만큼의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자 웰빙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음식을 찾아서 완도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불쑥불쑥 찾아오는 한파로 연일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 겨울.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허해지고 체력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음식들 중 겨울이 제철인 웰빙 식품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넘실대는 파도. 이곳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완도 앞바다인데요. 그때 바다 위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사람 포착. 지금 뭘 옮기고 계시나요? 얼핏 건초더미 같기도 하고 파래더미 같기도 한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빨리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매생인데. 네? 매생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매생이는 종합 미네랄이라 할 만큼 최근 우수한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철분, 칼슘, 식이섬유 등 다량의 영양소와 95%가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제격인 매생이의 생생한 채취 현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매생이 양식장으로 배를 타고 이동 중인 제작진. 청정 해역인 완도는 그야말로 매생이의 서식지인데요. 이르면 11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 길어야 3개월 반짝 먹을 수 있는 남도지방의 특산물입니다.
바다에 미리 쳐놓은 그물대를 걷어올리는 어민들. 곧이어 싱싱한 매생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이 매생이가 바다에서 얼마나 자라야 채취 가능한가요? 바다에 깔고 한 달 정도요? 한 달이요? 예, 그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생이가 들러붙는 거죠. 대나무에가. 딱 겨울 한철만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바닷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좋은 플랑크톤이나 이런 거 많이 머금고 살고 그러니까 아마도 겨울 매생이 하면 알아주겠죠. 조류가 완만하고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인 매생이는 순수한 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정도. 이렇게 채취한 매생이는 육지로 가져와 대나무 발 한가운데로 훑어주는 것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민들의 손을 거쳐 구석구석 붙어있던 매생이가 금세 걷어주고 있는데요. 발 걷어오면 이제 가운데로 모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 라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세척장으로 가게 됩니다. 곧이어 세척장으로 향하는 매생이. 먼저 1차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 중인 매생이. 세척 작업, 1차 세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 대략 1차는 한 20분 정도? 혹시 모를 미생물이나 이물질 등 불필요물이 남아있을까? 곧이어 시작될 2차 세척 작업을 위해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어민들. 여기 오순도순 모여앉아 담화 중인가 했더니 굉장한 집중력으로 빠른 손놀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어머님들. 바다 풀이라든가 또 벌레도 있고 새우도 있고 소비자들이 깨끗한 걸 바로 먹을 수 있게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물질을 고르고 나면 또 옆에 세척을 또 깨끗이 해요. 계속 세척을 하네요. 네, 깨끗하게 해야죠. 두 번째 세척인 수작업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3차 세척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세척 과정만 몇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와, 먹음직스러운 진초록빛의 매생이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주문에 따라 매생이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손길이 분주합니다. 매생이로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매생이로 제가 한번 요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나온 여기 완도 고급 매생이거든요. 갑시다. 영양 만점 매생이 요리를 위해 솜씨 발휘 중인 어머니.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매생이 굴 좀 만들고 있어요. 매생이와 완벽한 궁합을 이룬다는 굴. 남녀노소 가장 인기 메뉴라는데요. 해조류인 매생이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입니다. 매생이는 식이섬유, 칼슘, 무기질 등이 많고 굴은 타우린이 풍부하여서 시너지 작용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 웰빙 요리 매생이 굴전 탄생. 지금 매생이 덮음 해드릴게요. 매생이 덕금이요? 저희 지역 별미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는 비타민 B, F, 특히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생이와 궁합이 좋습니다. 뼈 건강과 균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매생이와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 기력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웰빙 요리 매생이 돼지고기 덕금 납시오. 마지막 요리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바로 매생이 계란말이인데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프라이팬 위로 고소한 향기가 쓱. 노릇노릇 군침 도는 비주얼이네요. 저 하나만 집어먹으면 안 될까요? 청정해역 완도에서 난 웰빙 식품 매생이로 만든 천연 바다의 맛.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꿈의 식재료인 매생이. 맛이 어쩐가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여드릴게요. 있습니다. 맛있죠? 유난히 추운 올겨울 건강한 매생이 요리로 움츠린 몸에 활력을 한가득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
웰빙식품. 매생이 많이 드세요. 힘내줍니다. 피플 앤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세가 이제 어제 대폭락을 했다가 네. 방금 전에 보니까 조금 이제 회복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엄청난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대한민국 전체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런 그런 현상인데요. 어제 그제 저녁 오후 한 6시경부터 이 모든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락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 뭐 경우에 따른 다르지만 많게는 40% 넘게 빠진 그런 이제 암호화폐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가령 비트코인이라고 전체 가상화폐 중에서 뭐 대표격인 선두주자격인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시세를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우리 원화 가격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1비트코인당 2,700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근데 그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1,20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반토막보다도 더 빠지게 되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늘 새벽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한 1,400만 원대까지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저렇게 폭락 양상을 보이면서 저 암호화폐에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한 1,400개 종류예요. 그러니까 한 300조 원 정도. 평가손이죠.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렇게 순식간에 폭락 양상을 보이니까 이 기존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어제 하루 동안에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정말 패닉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300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 버금가는 그렇죠. 준하는 400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하루 만에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네, 그동안 가상화폐가 정말 그야말로 열풍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실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가령 제가 앞서도 또 비트코인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이 작년에 1년간 20배가 올랐거든요. 20배입니다. 근데 왜 20배가 폭등했는가? 그 역시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왜 며칠 새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가?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일단은 우리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강한 규제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다시 한번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중국은 현재 보면은 일단 거래소 완전 폐쇄고요. 채굴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는 개인 간의 거래, 개인끼리도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거래하는 자체는 못한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죠.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은 어제 나온 폭락은 중국 쪽 요인이 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면서 뭐 달러 시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10,000가 깨지게 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외신들도 이 폭락 이유를 이렇게 보면 뭐 한국 정부의 규제, 중국의 뭐 강력한 쪽은 규제도 아닌 거죠. 완전히 금지라는 것들이 폭락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져보면은 흔히 물타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쯤 사야지 전에 샀던 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눴을 때 제로섬이 된다든지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반등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어제 그렇게 낙폭이 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더 물타기를 하는. 근데 이게 현재는 계좌에 따라서 뭐 거래소에 따라서 입금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다시 한번 물타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하루에도 50%, 60%, 하루에도 많게도 100% 움직이는 이런 상품. 그러니까 위험으로 따지면 가장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기의 투자 자산의 10% 이상을 담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날아가도 잃어도 나에게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봐야 될 것이
수급을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신규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계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신규 계좌가 열리는 게 아마 이달 말 정도부터 이제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 계좌가 오픈이 되니까 이게 어쨌든 투자라는 것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뭐 그렇죠. 가격도 어떤 쪽으로 예.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일단 이달 말까지는 한번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그 어떤 뭐 투자 리포트라든가 네네. 뭐 애널리스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위험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상화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 보면요. 이렇게 최근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투자자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실생활 용품을 부순다던가 이런 모습을 담긴 사진까지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는 쉬지 않고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뭐 5월, 6월에 투자했던 분들 중에서는 거의 10명 중 8명 정도는 이익을 봤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최근 뭐 한 달, 두 달, 짧게는 3주간이 거의 급락 양상을 보이니까 지금 뭐 패닉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단 우울증 뭐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원수 30만 명, 20만 명의 이제 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들 일단 좀 보면은요. 이 폭락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니터를 부쉈다. 아유. 딸 컴퓨터를 다 박살을 냈다. 욕조도 예, 무슨 저 화장실 예. 욕조를 자기가 가가지고 다 밟아가지고 세면대. 깨뜨렸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괴로움이한 것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근데 저건 어쩜 화를 표현하는 건데 예. 글들도 꽤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전세금 빼서 투자했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보태주신 등록금 다 여기에다 쏟아부었는데 대학생이죠. 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부모님 볼 낯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아마 정부의 규제도 저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고려대에서 실시했던 하나의 심리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안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분들, 투자 안 했던 분들을 똑같이 놓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우울증 관련한 실험을 했더니 이 가상화폐 투자했던 분들의 거의 한 22% 정도가 집단 우울증, 굉장히 괴로움이 있는 극단적인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설문, 연구 결과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전세금을 빼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투자한다는 그 부분 역시가 시작 전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규제 대책을 강하게 내놓다 보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우리 사회를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블랙홀처럼 다 끌어당긴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일종의 사회 분열을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느닷없이 그 잘 나가던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느냐. 정부가 규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폭락한 거다라고 지금 폭락의 원인을 우리 정부의 규제로 돌리면서 굉장히 원성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하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걸 좀 지켜보는 분들은 그게 왜 정부 탓이냐. 정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왜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 또 반대를 하면서 이 갑론을박과 논쟁을 펼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국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섣부른 규제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자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 중에서 암호화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라. 이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 규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미리 판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불공정 거래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정부 탓을 하느냐. 이 정부 한마디에 가격이 저렇게
급등락한다는 그 시장 자체가 비정상인데 모든 것으로 또 정부 탓을 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또 그 의견에 반박을 하고 네. 이 또 하나의 이제 사회 분열의 또 조짐을 보고 있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쪼록 가상화폐 우울증이라고 하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얘기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주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37명이나 되는 주민이 행정상 사망 처리가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남 나주의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 37명이 사망자로 처리가 돼서 사망 상태에 있다가 지금 다시 복귀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망자 처리된 것은 작년 5월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쭉 시간이 흐르다가 최근에 한 50대 남성이 광주를 갔었습니다. 나주 주민인데 갔다가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뭐 면허증 주십시오 해서 면허증을 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충격적인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사망으로 주민등록등록과 말소가 됐는데 버젓이 살아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슈를 파악하고 해서 이제 저 전모를 밝히게 됐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 등록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상에 이제 거주지가 2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이것들을 다 고쳐라라고 해서 이제 명단들을 쭉 했고 아마 전남 나주에도 저 이중 등록이 된 주소가 2개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한 곳을 직권말소로 해서 지워버리고 한 주소만 살리고 뭐 이런 패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주 저 면사무소의 직원이 왜 그랬는지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편의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사망으로 말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든 양쪽의 주소를 다 사망 말소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됐고 37명이라는 분들이 이제 모두 사망자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사건 이후에 아까 그 남성 이후에 막 항의를 해서 다시 사망을 이게 말이 표현이 그런데 생존으로 돌리는 그런 정정 작업을 일단은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 행정상으로는 부활한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네요. 죽었다가 살아난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죠. 한 우리나라의 서류상에서 사망이 됐다가 다시 살린다는 것. 이게 쉬우면 정말로 더 큰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주의 면사무소 측에서는 일단은 정정 오류를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서류 고쳐야 되고 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받는 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단 측에서도 사망으로 됐다가 그게 잘못돼서 살았다? 이거 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서류 떼와라, 저 서류를 떠와라, 또 확인 작업 없이 수개월이 걸리게 되면서 이 직원들이 정말 몇 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주시는 그 해당 직원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참 황당한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가 키우던 반려견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이 반려견 사건, 실제 사건은 2011년 4월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7년 전인 거죠? 예, 7년 전인데 그 당시에 피해자가 다시 한번 박유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고소까지 지금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 불거졌었습니다. 사건을 좀 보면은요, 이 피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2011년 4월에 이제 박유천 씨, 그러니까 매니저의 친구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박유천 씨가 엘레스칸 멜러뮤트라는 큰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니저의 저 개입니다. 친구니까 저 그 개 구경하러 올래 해서 박유천 씨 집에 갔는데 이제 바로 저 개가 저 때 완전히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함께 따라왔던 저 40대 여성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과 머리, 눈 모든 이제 8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일단은 하고 했다는데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했나 봤더니 그 치료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박유천 씨가 부담은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년 후에 이 해당 여성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후유증이 있었다 이후에 근데 뭐 수술은 했지만 비용은 그 후유증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보상은 없었다라고 해서 형사 또 민사까지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서 세간에 다시 확대가 된 겁니다. 물론 뭐 피해를 입은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어떤 처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7년 만에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유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요? 소속사 측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지난주 그 A 씨가 소속사에 이제 12억 원을 달라라는 것을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오면서 우리도 사태 파악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면 아마 이 여성과 이 소속사 측과 박유천 씨과의 그 7년간의 과정이 아마도 재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여성이 그때 딱 연락 끊다가 지금 7년 후에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수개월마다 후유증이 심해요, 눈이 아파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박유천 씨 측에서 묵살을 했는지 이 7년간의 과정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도 뭐 합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중국에 아주 기묘한 건축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중국 산시성 시안에 이 공기청정기를 기둥으로 되어서 세웠거든요. 이게 참 중국다운 발상인데 100m짜리 공기청정기를 그 시안이라는 도시의 한복판에 세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되게 알 텐데요. 저기 지금 저겁니다. 그걸 한복판에 세워놨거든요. 100m 높이라고 하면은 63 빌딩 한 절반 정도 되는 정말 중국다운 발상이네요. 공기청정용 타워 저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당국 측에서는 저거 세우고 났더니 한 15% 정도 미세먼지도 절감이 되고 여의도 면적보다 큰 면적은 뭐 굉장히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500m짜리도 다른 지역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공기청정용 타워가 어쨌든 중국은 이제 저거를 크게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보다는 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재밌는 발상이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또 우리의 기상청이 잘 예보를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 시대이기도 해서 1인 기상청 시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끼리 이 미세먼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생후 7개월 난 딸을 둔 송지윤 씨는 환기를 하기 전엔 늘 집 안팎의 미세먼지 농도를 잽니다. 국가에서 알려주는 그 수치랑 측정기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측정한 수치는 인터넷 카페에 실시간 공유합니다. 회원수가 2만 명인 미세먼지 정보 공유 카페엔 매일 평균 500건씩 회원들의 측정 자료가 올라오는데 일부 지역은 기상청 발표보다 훨씬 자주 최신 수치가 업데이트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 실내 환기하기 좋은 시간을 환타라고 부르며 회원들에게 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화가 박종혁 씨도 카페에 뜨는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비해 미세먼지 체감 수준에 훨씬 가깝다고 느껴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나 내 뭐 방이나 아니면 뭐 일터나 뭐 내 생활 공간이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미세먼지 농도를 재는 측정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 측정소인데요.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인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있는 아파트의 미세먼지 정보도 이곳의 측정값이 기준이 됩니다. 현행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도가 나쁜다면 나쁘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별로 평균을 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일상이 된 미세먼지 위협이 만들어낸 1인 기상청 시대.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동네 단위의 예보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서상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알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자,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 아까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전에 만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만두는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음식으로 그러니까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두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두를 이 소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또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산림군한 엄지척 주제 공개합니다. 만두 어디까지 먹어봤니? 겨울 이색 만두 대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니오 셰프 그리고 이호선 심리 전문가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리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만두를 좋아하는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 먹기 좋고 맛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모든 입맛은 이제 본인이 중심인데요. 예. 저는 뭐 몸의 절반이 만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두 좋아하시죠? 만두 갑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최근 만두 싫어하는 사람 진짜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상민 씨, 방송인 이상민 씨도 네. 보니까 인스턴트 짜장라면에 만두를 그렇죠. 넣어서 만두소를. 굉장히 만두소를 넣어서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 딘딘이라고 하는 그 네네. 친구가 이사하는 날 이삿짐 이렇게 날라주면서 본인이 직접 거기서 짜장 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고기 대신에 저도 봤습니다. 셰프 입장에서 어떻게 만두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냉동 만두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짜장라면 말고도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요? 그 만두는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색적인 만두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우리가 보통 만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가 뭐 고기, 김치 이게 대표적이고 이 정도죠. 새우 만두 정도까지는 봤어요. 그렇지. 근데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색적인 뭐 만두소라고 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혹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나오는 반찬들을 이용해서 만두소를 또 색다르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이제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것들 뭐라도 이렇게 식재료로 활용하면 만두소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식재료가 들어갈지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색 만두소를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만두소 만들기예요. 네네네. 사실 기본 만두소 만들기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는 뭐 으깬 두부, 다진 쇠고기,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 다진 부추, 계란 흰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흰자를 넣네요. 네네, 흰자가 들어가요. 보통은 계란 하나를 통째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란 하나를 통째로 넣어버리면 노른자 때문에 텁텁한 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넣어주게 되면 찰기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또 쫀득쫀득한 맛까지 즐기실 수가 있어서 돼지고기하고 좋습니다. 쇠고기를 같이 넣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같이 넣는 것은 취향 차이예요. 돼지고기만 넣기를 원하시면 돼지고기만 넣으셔도 되고요. 소고기만 넣으실 분들 소고기만 넣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섞어주시는 게 좋은 게 돼지고기에는 지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드러운 맛을 낼 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계란도 좀 가르기가 귀찮은데 그냥 노른자가 들어가도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 없는 요리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두 하면 우리가 양념장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토니오 셰프님의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양념장 같은 경우에 만들어 주실 때 보통 식초에다가 뭐 간장 이렇게 섞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만두 양념을 할 양념장은 꼭 여기 멸치 액젓이나 간장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멸치 액젓. 네, 맞습니다. 다진 파, 다진 마늘, 생강즙도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생강즙이요? 네, 그러네요. 이런 것들 팁이니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멸치 액젓이 제일 오른쪽 밑에 그렇죠. 두툼한 거 멸치 액젓이죠. 보이네요. 없으면 간장을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액젓을 넣어주시면 고기 잡내도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감칠맛까지 살릴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아니, 없으면 뭘 넣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그렇죠. 우리 토니오 셰프님의 팁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중요한 게 기본으로 만두소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그랬는데 진짜 나물만 넣었어. 그러면 이거는 만두가 아니라 비빔이죠. 비빔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거에 이제 뭘 넣느냐 이건데 자, 지금부터 이색만두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어떤 소가 준비가 됩니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소는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 있을 법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게맛살을 이용한 게맛살 만두입니다. 저는 이거 술안주로 항상 게맛살이 집에 있어요. 그래요? 게맛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툭툭툭 썰어가지고 만두 기본 만두소에 넣고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게맛살을 넣을 생각을 못했네요. 먼저 이렇게 만두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가른 거죠? 보시면 노른자를 넣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죠. 안 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흰자만 넣게 되면은 이런 쫀득쫀득한 찰지네요. 찰진 느낌 보이시나요? 이러면 이제 얘만 띄어서 수제비 풀듯이 풀어도 얘가 이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익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게 다진 게살. 게맛살. 네, 게맛살. 요거에도 김밥 싸고 남은 거 꼭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잘게 썰어가지고. 네. 예. 게맛살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서 부쳐도 맛있겠다 진짜. 그럼 만두 자체를 맛있겠어요. 먹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예. 올해 올 설에는 이런 걸 붙여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자막에 보니까 콘옥수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야, 게살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데 아니, 애들 좋아하겠어요. 콘옥수수까지 들어가네요. 이 콘옥수수를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맛이 재밌어져요. 안에서 이렇게 씹으면 톡톡 터지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터지는 맛. 예, 씹히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콘옥수수에 기본적으로 단맛이 있잖아요. 이 단맛이 고기 맛이랑 섞이면서 또 이 게살이랑 고기를 조화롭게 또 섞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싹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간단해요.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그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만두소는 이게 끝이고요. 근데 이제 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오늘 이걸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이모님께서 만둣국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만둣국을 먹었는데 오늘 딱 만든 거예요. 지나 반가운지. 이틀 연속 만두네요. 네, 오늘 만두는 조금 특별하게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만드시는데 보니까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소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만두 부인이 속이 터져요. 아니 근데 조금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 게살 만두 말고 하나 더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피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살 만두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네, 나물 만두입니다. 나물요? 일단 소를 하나 더 만들고. 그렇죠. 집에 냉장고 열면 나물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시금치도 있을 것이고 고사리도 있을 것이고 취나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이게 이런 나물들은 미나리를 데쳐가지고 또 이렇게 나물을 해놓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미나리도 다 썰어갖고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좋잖아 또 미나리.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 큼직하게 넣어주시면 사실 질겨가지고 목에 끼거나 목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잘게 썰어서. 이게 나물들은 냉장고에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금방 상하니까 처치곤란인데. 근데 나물들은 또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만들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만들다 보니까 먹고 남은 게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올 줄 몰라요. 그러면 맞아요. 거의 미라가 되죠. 그런 것들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두 소로 다져서. 근데 참 이 나물들을 넣기 전에 혹시 씻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물 양념돼 있는 그대로 써요? 간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포인트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상민 씨도 냉동 만두소를 그대로 썼잖아요. 왜 그래서 더 맛있었죠? 양념이 돼 있으니까. 아예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씻으면 안 되네. 나물도 맛있게 요리해 두셨잖아요. 그 나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짜지진 않을까요? 이런 우려. 짜지지 않아요. 그럼 손이 안 가네요, 사실은. 손이 가는 게 없어요.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 쉬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러네. 근데 여기까지는 집에 있는 나물까지 활용한 나물소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전 이색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뭐 일단은 아까 그 콘하고 게맛살은 일단 싼 게 들어가서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 이런 나물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거 그야말로 냉장고 파먹기처럼 싹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게살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또 대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햄 있죠. 햄을 잘게 다져 넣으셔도 아이들 입맛에 맞게 아주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뭐 햄, 김밥에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캔참치도 가능합니다. 참치를요? 네, 캔참치를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로요? 네, 참치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참치를 구워가지고 나중에 밥에다가 이렇게 다 해서 만두를 으깨서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 한번 딱 떨어뜨리고요. 자, 이제 드디어 빚을 타임입니다. 빚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빚는 게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는 만두피가 아예 안 붙어요. 아이고. 아예 안 붙더라고요. 정말요? 자, 오늘 그런 고민들, 걱정들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릴 만두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하여 접시만두입니다. 접시만두. 만두 왜 접시만두지? 접시 올리면 어려운 건 없어요. 접시 모양으로 생겨서 접시만두라고. 널찍하게. 네, 이름을 붙인 것 지금 나왔네. 만두피 2장을 활용하는구나. 네, 맞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막이 굉장히 유용해요. 네네네. 힌트가 된다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이거 피는 파니까. 네, 피는 팔아요. 만들면 또 일이 커지잖아요.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드는 거 위험합니다. 교수님, 혹시 손 씻었어요?
손은 안 씻은 것 같고요. 안 씻은 것 같고요. 집에서 이렇게 할 일 없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다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만들면 전 국민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일명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지만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똥손이라고 요리계 개발. 그렇죠. 정말 이게 될까요? 이게 진짜? 그러면 계세요. 근데 사실 장갑을 왜 꼈나 싶을 정도로 장갑 손으로 만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요? 네. 여기 근데 이제 뭐 이왕 꼈으니까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떼어주세요. 그리고 만두피 밑에다가 이렇게 만두소를 이렇게 눌러서 펼쳐줍니다. 이게 보통 만두피는 왜 손에 올려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접시에 만두피를 쫙 깔아주신 다음에 쟁반에 깔면 되나요? 네. 이게 쟁반에 깔고 그다음에 만두소는 기본 만두소인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기본 만두소를 넣고 만약에 그 기본 만두소 말고도 지금 나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나물이에요? 네, 나물 만두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게살 사용하셔도 되고 좀 아쉽네요. 게살을 넣었어도 될 뻔했는데 자 그리고 달걀물입니다. 달걀물을 활용. 노른자 같은데요? 노른자를 아까 안 버리고 그냥 놔둔 거. 그렇죠. 예리하세요. 그러니까 흰자만 썼잖아요. 제가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활용하는구나. 이게 풀칠 역할을 하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 주변에 이렇게 지금. 네네네. 근데 노른자가 이게 붙을까요, 이게? 노른자가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요? 노른자가? 노른자를 이렇게 가장자리에 발라주세요. 사실 흰자보다 노른자가 더 찐득거려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영욱 씨는 요리 프로그램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호선 교수님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 중에. 저는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펼쳐주셨나요? 근데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생방송 중에 똥손은 똥손이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위에다가 만두피 한 장을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올리셨어요. 만두피 저기 하나 주세요. 두 개만 좀 주세요. 이렇게 만두를 하나 덮을 건데. 그냥 덮으면 되나요? 네, 그냥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지금. 근데 사실은 그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물론 희망을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포크 하나 주세요. 네, 먹어요? 아니, 포크를 먹는 게 아니고요. 포크를 손에 쥐시고 이렇게 가장자리를 눌러지도 않았는데. 가장자리를 누르는 거. 아니 아무리 요리를 안 하시지만 포크를 주니까 먹어요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그래도 셰프가 포크를 줄 때는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모양도 예쁘네요. 이 무늬를 내기 위한 거구나 이 작업이. 네, 무늬를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기존에 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기존에 이렇게 빚어서 만든 만두하고는 좀 다른 모양의 만두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늬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누르면 사실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포크로 꼭꼭 눌러주니까 확실하게 붙는 게 느껴지네요. 손이. 공부할 것 같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진짜 잘 누르네요. 엄청 잘 눌렀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 누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눌렀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한 장에다가 만두 소를 넣고 이거를 안 터지게 어떻게 주변을 잘 꼬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한 방법이 만두 피를 두 장을 활용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달걀물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셰프님 되는구나. 좀 잘못하시고 좀 벌어졌네요. 제가 낫네요 여기. 그러네요. 근데 이게 모양 한번 보시면 파이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교수님 만족하십니까? 저는 오늘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저 만두계 뭐가 되겠는데요? 이쪽도 할까요? 놔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두를 완성해 주시면 이색 만두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 먹어봐야죠. 네, 그럼요. 아니,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익혀갖고 먹어봐야죠. 익혀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두는 이따가 제가 따로 요리를 할 때 익혀서 드릴 거고요. 네네네. 제가 궁금하지 않은데 이렇게 만두 만들고 만두소 지금 남았잖아요. 버릴까요? 아니. 이것도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두 피가 지금 이제 다 썼잖아요. 피하고 소가 항상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소가 남을 때 여러분들
만두피가 없는 만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누드만두. 누드만두. 네, 굴린 만두. 굴린 만두. 하셔도 되고요. 네. 예,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쟁반이나 접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전분가루. 전분? 네. 그리고 밀가루를 1대1 비율로 섞어주십니다. 네. 밀가루 1대1 비율로 섞어주시고요. 밀가루만 사용하지 않고 전분가루와 섞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어요. 네. 밀가루만 쓰게 되면은 텁텁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전분가루를 좀 섞어주시면은 텁텁함은 잡고 쫀득한 맛까지 살릴 수가 있고요. 조금은 적은 양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전문가들은 꼭 전분을 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찰지거든요. 네. 자, 소스 만들 때도 전분 살짝 풀어주면은 이게 맛이 아주 좋아요. 자, 만두를 살짝 굴린 다음에 밀가루에 굴려주시는 거죠. 요거 약간 미트볼 느낌인데요? 맞아요. 미트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서양에서 왔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장갑 끼신 김에 한번 같이. 아유, 제가 또 굴리는 건 잘합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네네네. 뭐냐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삶다가 혹시나 이게 터지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예. 간혹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간혹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식초나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면은 얘네들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끓는 물에다가요? 그렇죠. 식초와 소금을 살짝 넣고 끓여라. 박사님 좀만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 교수님 사이즈예요. 그렇군요. 전 입이 꽉 차야 되거든요. 한 입 크게 드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너무 크게 하면은 또 터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너무 오래 끓이면 터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 안 익을 거 아니에요, 소금. 네, 맞습니다. 많이 배우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저는 우리 셰프님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니. 어우. 자, 이제 요거를 담그면은 바로 익게 되는 거죠. 만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넣기만 하면 되나요? 네, 넣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에 저는 소금 간을 해줬어요. 살짝. 그래서 터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굴린 만두가 평안도 지방에서 먹던 만두였습니다. 이게 산간 지방에는 저희 밀가루를 구하기가 옛날에는 어려웠대요. 그렇죠. 그래서 만두소를 만들고 나서요. 만두소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에 그냥 삶아서 이렇게 먹는 이런 굴린 만두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안도 분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없이 살아서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만두는 예전부터 사실 그 북쪽에 계신 분들, 이북 음식이죠. 그분들이 만두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많이 먹는 맞아요. 어떤 식습관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굴린 만두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집에 그 밀가루 만두피가 없다거나 밀가루가 많이 없다거나 급할 때는 이 굴린 만두를 만드셔갖고 요리를 해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은 오랫동안 팔팔 끓인 다음에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예리한 질문이죠.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물을 끓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끓어오르면 돼요. 끓어오르면 여기에 소금간이나 식초를 좀 한두 방울씩 넣어주시고 만두를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건지면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건지면 안 되고요. 더 끓여야 되나요? 이렇게 익으면 속까지 익으면 둥둥 떠올라요. 익으면 떠요? 네, 익으면 떠요. 익으면 완전히 떠요. 아까 입혔던 밀가루는 이미 다 녹았어요. 저 안으로 맞습니다. 딱 경집이 된 거죠. 보통 전통 굴린 만두를 보면은 이게 풀어지지 말라고 계란물을 묻혀서 삶기도 해요. 반복을 해요. 계란물을 묻히고 밀가루를 묻혀서 삶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한번 밀가루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저희가 그리고 굴린 만두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완성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예뻐요. 그렇죠.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이제. 심지어 예뻐요. 탱글탱글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거 바로 드셔보신다고요? 지금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만두국에 맛있게 넣어드릴게요. 이거를 다시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 이 상황이 저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왜냐면 예전에는 만들자마자 자꾸 주워 먹고 이런 맛이 있었는데 아니 계속 기다려야 되네. 아니 이제 토니오가 A님은 힘들겠어요. 나머지 사람을 자꾸 기다리게 해요. 밀고 당기기를 해야지. 네, 제가 그전에 굴린 만두 레시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굴린 만두 이제 어떻게 활용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나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린 적이 없어요 제가. 술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어저께 드셨나요?
어제는 안 먹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술 드셨죠? 아, 저요? 깜짝 놀랐네요. 네네네. 여성분에게 그런 질문을 좀 무례한가요? 예. 가끔 술을 먹을 때도 있죠. 네. 술 먹은 다음 날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해장에 좋은 해장 만둣국인데요. 해장 만두. 이름하여 황태 만둣국. 네네. 황태를 활용해요? 네네, 그럼요. 네, 황태 해장국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해장하기 굉장히 좋은데. 네. 자, 황태 해장국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황태 해장국 만들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국물이겠죠. 그렇죠. 국물이죠. 네. 오늘 국물을 먼저 만들어 육수를 어떻게 보도록 볶는 게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제가 어제 만둣국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북어 머리를 좀 넣어가지고 하던데.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래요? 네. 원래 북어는 맞아요. 대가리죠. 그러니까 북어 머리를 이렇게 보통 넣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북어보다 황태가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사실은. 아니 황태가 네. 일단 더 정성이 들어간. 황태가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뽀얗고 깊은 맛이 우러나오기는 해요. 근데 진한 육수가 우러나올 맞습니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황태 머리에다가 꼬리도 쓰네요. 꼬리도 써요. 예. 이것도 특이하네. 이러면 그냥 감칠맛 폭탄입니다. 예. 뭐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참기름 바르고 있어요. 아니 볶는 거 아니고요? 네. 볶기 전에 이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네, 직접 황태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서 네. 부어주시게 되면요. 네. 이 볶았을 때 육수를 끓였을 때 조금 더 깊고 진한 그리고 향긋한 황태의 맛이 우러납니다. 황태 머리를 참기름으로 오일 마사지를 먼저. 그렇죠. 맞아요. 팬을 해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한 다음에 자, 이거 뭘 넣으셨어요? 아직 온도 확인해 보려고요. 물 약간 부었고요. 저희는 하나하나가 다 궁금해요. 자, 여기다가 기름 살짝 참기름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을 다시 넣고. 그리고 여기에 황태 머리. 그냥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냥 냄새가 확 올라오죠. 네. 무. 무. 네. 그냥 냄비에다가 끓는 물이 아닌 그냥 물도 안 냄비에다가 넣고 재료가 바로 들어가는 게 식재료를 다 그냥 넣고 대파. 네. 그리고 볶는 것도 아니네요. 이게 고추. 보니까. 고추 같은 것도 그냥 한번 뚝 분질러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보다 황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도 향이 확 올라오네요. 확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부어주십니다. 자. 야, 이게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의 어떤 요소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 끓어오르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맛있는 황태 육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네,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육수 하나 있으면 만둣국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냄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리사니까 자, 한번 육수 맛을 한번 볼게요. 간을 제대로 봐야 돼요. 됐는지. 여기다 바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빈 그릇이 자, 해서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자, 이렇게 육수를 끓여주셨으면은 나머지 다른 과정들은 사실 불필요해요. 원래는 이 황태에다가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좀 황태 포에도 채나 포에도 좀 발라서 이렇게 좀 볶아주시면 더욱더 고소한 맛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오늘처럼 황태 머리로 육수를 끓였을 때는 그냥 이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남은. 네, 맞습니다. 자, 여기다 황태. 그냥 넣어요. 그냥 넣어. 황태를 여기다 넣어요. 황태 육수 넣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고요. 야, 진짜 어떤 맛이 날까요? 굉장히 궁금하네. 자, 그리고 지금 후추. 스튜디오가 숨 죽여가지고 조용합니다. 여기만 집중돼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저희 또 이 파 한 장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파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를 우리 셰프들은 한 장이라고 하나요? 파 약간 한 개 파 정도. 약간, 네. 말 실수하면 큰일 나겠네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할 역할을 왜 이 교수님께서? 신기한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냄새가 확 올라와요. 달걀물 풀어주셔야겠죠. 달걀물. 황태 육수에. 요건 이렇게 하면 여기다 만두 안 들어가면 그냥 황태 해장국이에요? 맞아요. 요건 흰자 노른자 다 들어갔네요. 네네, 요건 흰자 노른자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살짝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만들었던 굴린 만두를 투입시켜 주십니다. 여기는 접시 만두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맞아요. 근데 먹기도 해요.
그렇게 넣어서. 접시만두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요. 뭐 글술 큰 거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뭐 굴린 만두나 접시만두 우리가 이색 만두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지만 집에 있는 그냥 냉동 만두를 여기다 넣어도 손색이 없죠. 이 자체의 그 육수가 제대로 된 육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엄청나게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요. 육수 끓여주실 때 꼭 황태 머리를 볶아서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욱더 맛있는 황태 육수를 아주 깊고 진하게 끓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근데 볶는 느낌은 그냥 살짝 참기름을 뿌린 다음에 요 자체를 냄비에다 넣고 그냥 살짝 그냥 어우러진 정도의 열기만 더해졌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막 달달하게 볶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타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쉽게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연점이 낮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만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볶으면 안 좋은 또 성분이 나오니까 발연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입니다. 기름의 발연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맞아요. 자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데 여기 이것도 좀 계란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알뜰하시네요. 자, 냄새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요새 전문 용어로 아주 죽여줍니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이 향이. 그리고 굉장히 세지 않은, 그러니까 간이 안 센 걸 좋아하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딱 느낌 자체가 부드러워. 여기 조금 부드러워요. 이거 조금 드셔보시겠어요? 끓는 것만 봐도 속이 풀리는 것 같아요. 국물만 먹어볼게요. 네, 소금 간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어떠세요? 되게 간편하고 쉽게 금방 끓이죠. 간을 안 했는데도요. 그렇게 싱겁지가 않은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간을 안 했는데도 별로 안 이게 왜냐하면 황태 자체에 소금기가 짠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금 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소금 간은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덥석 그냥 원래 본인이 먹는 느낌대로 그냥 소금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국물을 먼저 맛을 보고 소금을 넣는 게 짜지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한번 이제 드셔보시겠어요? 자, 된 거죠. 드디어 이제 휴식 타임이었네요. 제가 조금 덜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끓이다 보면 이 안에 넣었던 그 동그란 그 굴린 만두가 이게 흐트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까 근데 안 흐트러지게 잘 일단 하죠. 안 흐트러지네. 사실 저도 살짝 긴장했는데요. 안 흐트러졌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굴린 만두는 아까 박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제일 큰 거는 박사님께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숟가락은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잘생긴 김연아 자, 수저를 저희 나눠볼까요? 자, 어우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 예쁜 우리 최정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2월이 되면 설이잖아요. 그러면. 설에 먹는 음식들 뭐 갖가지 음식이 많습니다만 이때쯤 또 만둣국이 해 드시면은 굉장히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괜찮죠. 떡국 만둣국, 떡과 이 만두가 같이 들어가니까 또. 맞아요. 여기다가 떡을 조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최고죠. 괜찮죠. 떡을 넣으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교수님. 시원하죠, 국물 맛. 정말 시원하고요. 이게 원래 만두의 기원이라는 게 제갈량이 어쨌든지 간에 사람 49을 살리게 한 게 이 만두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 살리네요, 이 맛이. 맞습니다. 시원한데요? 야, 사실은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황태를 활용한 음식이었어요. 왜냐면 왜 이걸 바싹 말려가지고 다시 얘를 불리나 어렵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음식이 황태였거든요, 저는. 근데 제 기본적인 원래 편견을 깨네요. 그럼 진짜 부드러운 데다가 야 이게 요 안에 지금 소 아까 넣은 게 있잖아요. 그 굴린 만두인데 그걸 제가 반을 잘랐어요. 잘랐는데 모양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넣고 끓이거나 혹은 중간에 먹더라도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약간 맛이 섞일 일이 별로 없어서 깔끔한데요. 역시 소금물에 끓이길 참 잘했네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계란 흰자 넣었잖아요. 그래도 만두의 탄력을 또 잡아주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태 얘기하셨지만은 요즘같이 찬바람 부는 겨울철에는 사실은 황태가 맛이 들 대로 든 때예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만든 황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맛을 또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황태도 제철이 있군요. 저는 황태는 말린 거라 1년 내내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굴이 제철이다 하는 것처럼 황태도 지금이 제철이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확하게 황태 만둣국의 그 맛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고기의 식감, 그 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두 소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깔끔한 느낌까지. 예. 맞아요. 국물이 굉장히 담백해요. 흩어져 버리면은 만두 국물하고 맞아요.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흐리멍텅한 느낌이 나거든요. 얘가 사실은 육회공이 다 있는 애거든요. 네. 고기에 들어있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있죠. 또 황태, 바다 있죠. 거기다 계란을 풀었잖아요. 네. 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술 마시고 그 다음 날 아니면 그냥 한 끼 정도가 아니라 환자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가 막히네요. 또 굉장히 예. 부드러워서. 맛있네요. 예,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요리를 하면서 셰프님이 드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도 본인 거를 떠가지고 드시네요. 또 맛있대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든 거 제가 먹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믿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먹어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황태 굴린 만둣국, 네. 굴린 만두를 활용한 거 이거 레시피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태 만둣국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확인하셨죠? 오늘 당장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접시 만두. 이걸 이제 활용을 안 활용해야 했죠. 요거 놀라지 마십시오. 네. 너무 맛있어요. 하고 진짜요? 나면 일단 아까 만들었던 접시 만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부칠 겁니다. 그래서 부침 만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분식집에 가면 납작 만두라고 팔아요. 맞아요. 납작 만두. 비슷하게 납작하게. 근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당면하고 몇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 만두 피맛, 그다음에 그 당면 맛, 여기다가 떡볶이 국물 뭐 이런 게 좀 어우러져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귀한 게 다 들어갔잖아요. 모양 형태는 비슷하지만. 저희가 그냥 먹던 이렇게 그런 만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럼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기대돼요. 자, 일단은 팬 살짝 달궈주시고요. 자. 전 지금까지 먹었던 역대 만두 중에 제일 놀라웠던 건 걸레 만두라는 게 있었어요. 걸레 만두요? 이걸 그렇게 줬어. 근데 이제 걸레인데 맛은 걸레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밀가루도 그렇고 영양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았는데 제가 아까 접시만두 만드는 걸 봤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맛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두는 노릇하게 잘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굽기 전에 드레싱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 먼저. 소스 먼저? 네네, 소스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드레스를 만든다는 줄 알고. 드레싱. 드레싱 만듭니다. 정말 요리를 안 하시는군요. 네네네. 여기서 갑자기 요리 코너에 드레스가 왜 말입니까? 약간 놀랐어요, 사실. 아니,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해 드려야 된다는 거. 한번 더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드레싱. 드레싱. 저는 이제 납작 만두를 아까 이제 만들었잖아요. 저거는 지금 이제 여기다 부침을 할 거지만 이제 드레싱 이후에 저 만두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걸 그냥 아까처럼 그냥 삶아도 되는 거고, 그죠? 맞아요. 부쳐도 되는 거고, 쪄도 되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아까 게살만두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소스에 넣고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거 자체가 또 그러네. 그걸 아까 좀 납작 만두에다 좀 넣었어야 되는 건데. 자, 간장, 맛술, 맛술. 그리고 식초. 양념장을 만들고 계신 거죠? 양념장. 이 양념장은 그냥 기본적인 양념장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또 우리 셰프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큰 비법은 없고요. 그냥 재료들을 넣고 맛있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먹는 그냥 양념장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고당. 올리고당 살짝 들어가줘야. 뭐가 또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자.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참기름을 좀 넣었잖아요. 참기름에 일반 기름을 약간 넣었는데 이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간장하고 기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느끼하지 않은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이렇게. 뜨고 있는 당이잖아요, 올리고당.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맛도 살짝 봐야겠죠? 네. 좋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오늘 주인공! 접시 만두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호선 교수님이 만든 그 접시 만두가 굉장히 직접 만드신 그 만두.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접시 만두입니다.
와. 지금 불이 약간 이 기름은 그냥 집에 있는 식용유? 그냥 식용유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까놀라유라든지 포도씨유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단 이제 볶거나 굽거나 하실 때는 발연점이 낮은 버터나 참기름 같은 것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터? 네네. 하니까. 네네. 근데 저 이거 집에서 좀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코팅이 되더라고요. 다 튀어가지고. 맞아요. 좀 안 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뚜껑 덮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나는 기름 자체를 어떻게 만드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뚜껑을 덮을 생각은. 네, 기름을 안 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네. 단지 어쩔 수 없이. 튀는 기름이 저희한테 오지 않게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뚜껑을 덮는다든지. 그냥 셰프도 사람이군요. 그런 거. 네. 자,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구워주시고요. 이게 구워주시다가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었으면은 뒤집은 후에 물을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이제 튀니까 더. 그러니까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꼭 덮으셔야 돼요. 물을 왜 넣죠? 속이 촉촉해요. 속을 촉촉하게 물로 적셔. 지금 그 카메라 감독님이 굉장히 클로즈업 하셨잖아요. 이 노란색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게 바로 이호선 교수님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저도 모르는 데를 엄청 듬뿍 부었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티가 확 나네. 확 나죠. 제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 만두소를 많이 채워주시면 속까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두소는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네, 이것도. 자, 보이시나요? 어머. 야, 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제일 맛있는 약간 호떡. 제일 맛있는 외형 있잖아요, 만두에. 정말 노릇노릇 쫙 익었을 때 느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속까지 잘 익기 때문에 뚜껑 덮어드리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는 뚜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조금 천천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한 게 막. 진짜 이 교수님은 몇 년 만에 이 요리를 이런 건 처음이에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진짜 감격적이시겠다. 제가 해내다니.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자, 진짜 뭐 이호선 교수님도 쉽게 아까 이 접시 만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두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색 만두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접시 만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에 가면 라비올리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맞아. 조그만 거. 원래는 작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 만두처럼 만두 소를 채우는 음식인데요. 거기서 응용을 약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만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기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셨듯이 삼국지 때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 제갈공명이 그 49명의 머리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두 모양, 머리 모양으로 사람 머리 모양으로 이제 만두를 빚어서 그걸 대신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빚는 만두 말고도 요즘엔 이렇게 다양한 만두들이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손으로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요.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수 있으니까. 저는 이분 전문가시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손으로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진짜 딱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기가 막히다.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괜찮네. 이제 보통 이제 왜 축제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나풀나풀거리는 치마를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면 마치 그런 그 치마 이렇게 도는 모습들이 하나씩 이렇게 접시 올라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타이어도 기름에 이렇게 볶거나 튀기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튀김 요리가. 그만큼 튀김 요리가 맛있는데요. 오늘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플레이팅부터 한번 해보고. 자, 이제 익었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라. 보통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름 위에다가 물을 좀 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좀 더 안 내용이 촉촉해진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워주신 직후에 키친타월 등의 기름기를 한번 빼주시면 조금 더 그 바삭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선생님 어느새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요? 아까 만들었던 간장 드레싱. 그냥 뿌려요. 찍어 먹는 거 아니고. 뿌려주세요. 그냥 뿌려요. 뿌려주시고 여기에 부추 올려주시면 역시 부추죠. 자, 양파도 약간 올려주시고요. 요 데코로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초장. 고추장이요? 네, 고추장, 초고추장입니다.
이게 완전 이거는 정말 다른 느낌인데요? 아, 이건 진짜 분식처럼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요리네.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그리고 이게 밥 반찬으로도 좋은 부침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네. 맛은 저희가 기가 막힐 거라는 거를 여러분께 장담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척추질환.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10분도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숙여서 계속 걷게 되죠. 그러다 앞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5, 60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것.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 수는 무려 148만 명. 특히 환자의 70%가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구멍이 이제 좁아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리뼈나 또는 뒤에 있는 근육 인대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이제 신경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누르게 됩니다. 두꺼워진 척추관이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는 척추관 협착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쪼그려 앉아서 반일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운전기사분들이라든지 사무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운동을 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만나본 사례자 역시 척추관 협착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던 그였지만 이젠 진통제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오면서 일단 엉치뼈 쪽이 굉장히 아파요. 이 허벅지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 쪽으로까지 해가지고 막 찌릿찌릿 저리는 증세가 상당히 심하고 오래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한 자세로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걷는데 힘들고 안 돼요. 아파가지고 오래 못 걷겠대요. 그러니까 들은 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목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례자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의 허리와 척추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환자분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넓어야 될 공간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또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신데요. 이제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이 더 악화된 상황. 대체 어떤 습관이 병을 더 키우는 걸까요?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탁 숙이게 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렇다가 다시 또 걸어가시다가 또 증상이 생기면 또 숙였다 가시게 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예 숙여서 계속 걷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중장년의 척추 건강을 망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오해와 진실 하나. 척추관 협착증은 무리한 운동이나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생긴다? 답을 찾아 거리로 나선 제작진. 시민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X. 평소 자세나 이런 거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타격을 입었던가 다쳤던가 교통사고를 입었던가 그 경우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O일까 X일까? 과연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대개는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제 약화된 근력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대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오해와 진실 둘.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X. 무리한 운동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생겨나는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뭐야? 수술만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X입니다. 수술은 사실 이제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주사 치료나 풍선 확장술 같은 걸 일부를 조금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척추관 협착증. 집에서도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준 다음 다리를 위쪽으로 살짝 펴준 후 약 10초간 정지해줍니다.
햄스프링 스트레칭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짧아진 햄스프링의 길이를 늘려 허리 근육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쪽 무릎을 굽힌 다음 반대쪽 발을 무릎 위로 올려주는데요. 그 자세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10초간 정지해줍니다.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을 자극하는 이 운동은 허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은 물론 고관절의 균형까지 잡아줍니다. 주춧돌이 튼튼해야 건물도 튼튼한 것처럼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먼저 척추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해두세요.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불면증. 이 불면증이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최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이제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잠에 들지 못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겠죠. 성장 호르몬 자체가 현저히 감소돼서. 그래서 준비한 숙면 솔루션.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숙면을 돕는다. 우리 몸의 질병을 불러오는 수면 불청객. 불면증 타파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올해 13살의 유현우 군. 한창 많이 잘 나이에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크서클도 계속 생기고 있고 여기 약간 밑에. 예민할 나이에 속상하겠네요. 어릴 적부터 만성불면증에 시달렸다는 현우 군. 자다가 깨는 일도 다반사였다는데요. 자다가 새벽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이방저방 돌아다니고 거실에 와서도 이제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잠깐 그런 거겠지? 그런데 그게 좀 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날 밤 현우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는 현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온 집안을 배회했는데요. 현우의 불면증,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기로 한 현우. 이처럼 어린 나이에 불면증을 겪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낮에는 그나마 나는데 약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아토피 질환, 그다음에 비염, 컴퓨터라든지 TV, 정신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며칠 후 다시 찾은 현우의 집. 병원을 다녀온 후 현우의 불면증은 좀 나아졌을까요? 현우 불면증 증상이 조금 나아졌나요? 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과거 텔레비전과 휴대폰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현우. 하지만 이젠 숙면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요. 평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물론 자기 전 조격도 꼭 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와 그다음에 이부자리, 그다음에 적당한 온도, 자기 전에 지나친 휴대폰,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뀐 생활 습관 덕분에 이젠 불면증 걱정 없이 푹 잘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자면 정말 좋겠다. 앞으로도 진짜 깊이 꿀잠을 자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대전의 한 베개 체험센터. 평소 허리 디스크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김수진 씨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게 이 다리가 양쪽 어깨를 이렇게 맞닿음으로써 안정감이 좀 주어지고요.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목을 잡아줌으로써 어떤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베개를 체험해본 수진 씨의 느낌은 어떨까요? 위에를 못 보고 자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못 눕는 적인데 편하게 누워도 허리가 전혀 아프다는 느낌이 안 들고. 불면증에 도움을 주는 숙면 베개를 개발한 홍성돈 대표. 이 베개를 개발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몸이 굉장히 불편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갑작스런 척추 질환으로 오랜 시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홍성돈 대표. 어느 날 그 메모리 폼과 베개솜을 메모리 폼을 밑에 받치고 베개솜을 올려놓고 자면서부터 깨지 않고 자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개발한 숙면 베개인데요. 이 베개가 과연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목이 꺾이지 않는 자세, 그다음에 척추가 편안한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이룰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의 세계로 빠뜨리고 싶어요. 현대인의 수면 방해꾼 불면증.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모두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자, 1월 18일 생방송 김현의 근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